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밤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약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의 어떤 약세장 내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상승을 가지고 월가에서는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보면은 자산을 재할당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나쁜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모건 스탠리의 전무이사 캐시 앤트위스리라는 분이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전략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약세장 동안에 포트폴리오를 재할당하는데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자산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항목들도 재배치하는 게 지금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러면서 방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그 현금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전략적으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본인들의 투자는 어떤 미국의 국채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채 아니면은 이제 대형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투자를 선호한다 이렇게까지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밝혔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리스크라든가 코로나나 아니면 공급망 부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또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시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어떤 성향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그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방어적 섹터라든지 아니면 보수적인 종목들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LPL 파이낸셜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걸 내놨어요. 방어적인 주식이 이런 것들이 좋다 했는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는 대표적인 방어 주식으로 약세장에서 장기간 어떤 그 전망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 회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개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비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VEV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기술주 아니냐 하시겠지만은 이게 생명과학 산업과 합쳐져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 분야에 투자를 그래서 뭐 반드시 어떤 그 약을 만들어내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공학하고 이제 기술하고 합쳐지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암을 조기 발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5세 이상의 환자들, 가족력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발병 요인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히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캐치해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그젝트 사이언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보 노르딕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뇨병 환자들, 지금 한국도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솔루션, 약뿐만 아니라 어떤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식단이라든가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31.6%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 세 개 회사 정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로 코로나 완화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대규모 시위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지난 어제였었죠. 어제 중국 국무원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아시아 증시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까지 급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가 거의 5% 넘는 반등을 보여줬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역시 2.3%, 코스피도 1% 넘게 올랐고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이게 바로 모여있는 ETF가 바로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라고 있거든요. 인베스코에서 만든 ETF인데, 자,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도 역시 이날 5.5%가량 올랐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걸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규제를 다소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떤 브리핑이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사실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밑돌았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는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방역의 완화인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더 강화해라. 물론 방역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였었죠.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국무원과 관련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지나친 제한 조치는 지양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조치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도 올랐고요. 아시아 증시도 반등했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주식들을 매수해야 될 시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미국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의 적대적인 인물로 지금 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업 수익은 나아지지 않고 마이너스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그런 심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리오프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신중하기로 이제 유명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내년 말까지 MSCI 중국 지수가 1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미국 시장은 플랫하게 갈 것이다. 뭐 조금 하락했다가 제자리로 올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봤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더 14%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은 투자 불가다 이렇게까지 이 딱지로 붙여놨었는데 지금 이제 빠르게 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 중국 지수가 이번 달만 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9년 이후에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20%씩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중국의 어떤 그 봉쇄 조치라든가 주택 경기 침체라든가 굉장히 크게 금융권에 어떤 위협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이 이제 상장 폐지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위험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다가 이제는 그런 위험들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의견들이 모두 위험 자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보면은 뭐 제3세계국가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발언하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마케팅적인 그런 분석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 어쨌거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위험 자산으로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상에서 전체 자산의 20% 정도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20% 정도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를 봤더니 비트코인은 이제 전혀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로 지금 눈을 돌리는 건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시아 국가별로 이게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시티그룹에서 그 의견을 내놨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내놓죠. 근데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의견을 내놨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 시각이 그렇게 또 다르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아시아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라진 3조 달러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4천조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이 돈이 사라졌을까요? 네, 바로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그것도 대형 기술주 전부가 아니라 4개 회사입니다. 뭐냐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초대형 기술주들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을 지배를 해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내놓은 게 뭐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봤더니 이 4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온 4개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S&P 500 구성 요소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어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봤더니,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봤더니 그동안은 지난 10년 동안은 연간 18% 비율로 굉장히 성장을 잘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프리미엄들이 없어질 것이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대형 기술주들의 그런 프리미엄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디에다 빗대었냐면은 2000년도에 기술주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요 회사들이 대표적인 4개 회사입니다. 지금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요 역할을 했던 그 당시의 기업들인데, 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그때의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 이 대형 기술주들 4개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 회사들이 지금까지 올해만 약 한 3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기존의 어떤 성장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 9%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어떤 흐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어떻게 큰 기대를 갖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정말 닷컴 버블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대형주들은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대형주가 많이 좀 내려왔으니까 다시 매수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일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또 이것과 또 다른 얘기를 했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마이너스 28%나 내려왔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위험이 완벽하게 제거된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저렴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익 성장이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된다라면, 물론 이제 2023년도 내년에 조금 상반기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그런 성장에 대한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반등의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가지고 목표가를 약 한 10달러 이상 올리는, 296달러에서 307달러로 올리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고, 비중도 확대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잘 끌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걸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영업 마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다양한 수익 성장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23년도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더라도 오피스 365나 이런 것들의 매출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2023년도에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저평가 상황은 무시할 수가 없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심도 깊게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29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내일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0% 상승했고요. S&P 500은 0.16%, 나스닥은 0.59%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 건데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에서 소비자들은 총 113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역대 최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쇼핑 시즌 전체를 봐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또 전체 쇼핑객은 2억 명에 육박합니다. 이를 놓고 그동안 소비 위축을 전망했던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불황형 소비가 늘어났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2로 드러났는데요. 7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속에서 소비 심리도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9월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1% 하락했는데요.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 섹터,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소비재 섹터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 그리고 금융, 부동산 섹터는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생산 차질로 인한 공급 이슈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생산 차질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약 2%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웨드부시에서는 애플이 현재 심각한 아이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또 앞으로 몇 주대로 적게는 5%, 많게는 10%의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윈리조트와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은 어제장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 6개 업체들에 대한 면허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죠. 빌리빌리는 호실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약 22%가량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장 전에 빌리빌리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순손실, 그리고 예상치보다 높은 수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은 일간 및 월간 기준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5% 정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마케팅 등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징둥닷컴, 핀듀오도, 그리고 바이두와 같은 중국 인터넷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동반 상승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감소했고 또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방역 완화 조치는 아니기는 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방역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쇼피파이 소식도 보겠습니다. 베런스지는 쇼피파이가 미국 휴일 쇼핑 시즌에 가장 큰 승자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지난해 대비 거래 규모가 17% 정도 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인 8% 증가를 크게 웃돈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쇼피파이는 간밤에는 약 2.3%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쉐보론은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벗어나서 다시금 반등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쉐보론은 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생산 재개를 허가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번 허가는 2년 만의 합의로 앞으로 서방의 에너지 공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어제장에서 70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던 국제유가는 7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기대감이 완화 기대감이 나온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감산을 할 가능성도 꾸준하게 제기가 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1.75% 상승한 7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